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총격을 받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필리핀에서 한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백성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잊혀지면 한 번씩 일어나네요. 한국인 3명이 총격으로 피살됐고 이 중에 여성도 있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올해 이 한인이 총격을 받은 게 4번째고요. 피해자는 총 6명입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오전 7시 30분 정도에 그 필리핀 바콜로 지역이라고 해서 마닐라 그러니까 수도에서 북서쪽으로 한 7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한 2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되게 굉장히 소규모 도시인데 거기에 일단 당초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2명하고 그다음에 여성 1명이 남성 1명은 결박이 돼 있었고 여성 1명과 그리고 총기에 맞아서 숨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의 지금 코리아 데스크라고 해서 이 필리핀하고 공조수사하는 필리핀 내에 우리나라 한인 관련 범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체포 과정을 같이 담당하는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네. 코리안 데스크에서 바로 이 피해자들의 지문을 송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인인 걸로 지금 현재 다 밝혀져 있는 바로 확인이 됐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콜로시가 현재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또 유학생들이 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살된 한국인들이 관광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돈을 노린 강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난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관광하러 가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대부분 일단 발생한 사건들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은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한인 내부의 다툼에서 불법 무기 소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지금 만연해 있는 이곳에서 청부살인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한인 간의 다툼이나 아니면 현지인과 한인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 이 지역이 앙헬레스 한인타운에서 한 30-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살해 현장하고 사체 유기 현장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동 수사를 사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사실 5월 달에 선교사 한 분 피살되고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공조사를 일주일 만에 검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제대로 빨리 진행이 돼야 명확하게 이 범행의 그 범죄자나 그 대상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4번째 피살 사건인데 뭐 어쨌든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면 그래도 이제 관광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좀 더 안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한국인 대상으로 피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2년에 6건이었다가 2013년부터 12건으로 이제 계속 그다음부터는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어요, 매년. 근데 일단은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의 치안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뭐 불법 무기도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고 거기다가 청부살인도 굉장히 고용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한인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이주하면서 생겼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피해를 당한다기보다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이권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그곳에서 한인들이 많은 곳은 뭐 미국도 있고 다 있는데 유난히 여기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치안이 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고 이곳은 치안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사적 보복을 할 때 누군가를 청부살인 형태로 이용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핀에서 이런 범죄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외국에서 일어난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협조가 수사의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 공조사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신모 목사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일주일 만에 범인이 검거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 경찰에서도 굉장히 우리 쪽 수사팀에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던 게 필리핀에서 갖추지 못한 뭐 과학 수사 기법이나 초동 수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필리핀에 전수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사기관도 이번에도 지금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서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인 상대로 범죄 아니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그런 전과자들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는 이 과정에서 공조가 이루어져서 생겨 있는 그 조직 코리아 데스크라는 조직이거든요. 그곳에서 일단 발빠르게 좀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공조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도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두테르테가 집권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확실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두테르테가
지금 일단 타겟을 삼는 건 마약 범죄잖아요. 마약 그 범죄가 이외에는 주잖아요. 신경을 안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른 범죄도 범죄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약 사범 관련돼서는 많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현재 불법 무기 소지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단속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피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신속하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일단 김제동 씨 요즘 그 관련해놓고 네. 국감에서도 그렇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일단은 시민단체가 김 씨를 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제동 씨의 문제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아주머니 여기 서세요 하셨던 분이 군사령관 별 4개짜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13일을 갔다 왔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니까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해예요. 방해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았어.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장님한테 일정 대접장이라고 사회 봤습니다. 근데 사회에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 김제동 씨가 저를 두 번째 저렇게 흥분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전 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일단 시민단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인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예. 시민단체 중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서 김제동 씨가 아까 첫 번째 자료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방위였는데 그 당시에 그 포스타의 아내분을 아주머니라고 불러서 영창에 갔다 왔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게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해서 군과 또 현역병들 또 예비역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하나 하고 두 번째 영상 처음 보셨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저를 부르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협박이라고 해서 일단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고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현재 이 사건을 어디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공이 검찰로 넘어간 건데요. 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첫 번째로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명예훼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군대 전체, 나는 현역병 전체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는 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안 되고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건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아 이건 명예훼손이 아예 해당될 소지가 없다면 수사 개시 자체가 안 되고 이제 덮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아까 했던 그 영창 발언의 진위 여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확인이 돼야 이게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인지 네.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김제동 씨가 첫 대응이 뭐였냐면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덤빈다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했던 거죠? 받아들였냐면 네. 웃자고 가로하고 농담으로 한 얘기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김제동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창이라 군기교육대였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15일 이내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가는 건 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일 때문에 갔다 왔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제동 씨가 이 부분이 진실인지 그것도 진실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쓰진 않으세요. 지금 김제동 씨가. 아니면 이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재밌자고 개그 소재로 썼던 건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면 네. 그냥 끝날 일인데 사안을 이렇게 키운 거에 대해서는 사실 김제동 씨도 책임에서 자유롭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을 포함한 그 법조계 분들은 저 영상 보고 나서 네.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실 이건 명예훼손 힘들다는 생각 많이 했죠. 이게 명예훼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특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단장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보니까. 그 당시에 또 김제동 씨의 지인, 이 같이 근무했던 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단장이 행사에 오는 자리에 김제동 씨 간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아예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단장이라는 사람도 허위의 허구의 인물이라면 그럼 명예훼손으로 특정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동 씨가 지금 말 한마디에서 정확하게 정리하면 해결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소위 이렇게 자꾸 좀 판이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도 그런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 그렇죠. 건데 영창 기록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본인은 갔다고 했는데 군기 교육대라는 말을 네. 쓰면서
기록을 무조건 남기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기록 남기지 않는다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창을 가면 무조건 기록이 남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민국 국방장관도 국감에 출석을 해서 네. 일단 김재동 씨가 영창 관련 그 기록은 없다라는 발언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창에 갔는데 기록이 안 남은 건지 아니면 아예 안 간 건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김재동 씨 말대로 영창에 가도 기록이 안 남는다면 그건 정말 극단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도 있어요. 영창에 간 거에 대해서 기록을 아예 안 남긴다면 군대 내에서 그런 일이 자행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하나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김재동 씨가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15일 이내에 가는 거는 기록이 안 남는다는 진실인지 허위인지도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군부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저희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 예능에서 김재동 씨가 웃자고 한 발언이 거짓말로 이렇게 탄로가 난다면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상황에 굳이 따라서 이유를 걸자면 뭐 있긴 있어요. 굳이 말하면 그 사단장이 특정이 될 수 있고 누군지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단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시민단체가 고소한 것처럼 군과 뭐 현역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 안 되고요.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개시를 굉장히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김재동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야 되죠.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이제 피의자가 되면 피의자로 소환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파장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상 적용되기 힘든 사안에서 굳이 수사를 개시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분명히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박 변호사님 얘기는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 좀 쉽게 한번 그러니까 말 표현해 그대로 주세요. 네. 일단 어느 부에 배당은 하겠죠. 이 사건을 이제 고발장에 들어왔으니까 이 고발 사건을 한번 수사해 보세요라고 배당을 하면 그 부에서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안 된다, 협박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거기서 이거는 뭔가 진실 여부부터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수사가 개시가 될 텐데 저는 후자보다 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